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의 첫날은 분주했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곧바로 새 정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실용과 통합을 국정운영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바로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강행 의결한 건데요. 이 사안이 실용과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에 공론화도 없이 밀어붙일 만큼 시급한지 의문입니다. 관련 내용들 오늘의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 이후 첫 일성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겠다는 각오로 민생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사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열어서 대미 통상 현안과 추진 방향을 둘러싼 의견을 듣고 최근 경기와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제 저녁 7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의 차관, 정책 실무자들과 회의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추경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경기 진작 효과를 묻고 적극적인 민생 진작 대응과 위험 관리를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재정 당국자들에게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해 직접 알려달라고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보궐선거로 치러져서 준비 기간도 없이 일정을 바로 시작했는데요. 촌각을 다룬 반나절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전 6시 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오전 9시 반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택을 나선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악수하고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사랑합니다! 취임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로 국민을 강조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은 예포 발사 등 별도 행사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 등 300명 남짓 참석했는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가장 우선한 건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후 여야 대표와 점심을 먹었는데 메뉴로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올랐습니다. 적대 전쟁과 같은 그런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당선 확정 직후 반나절은 이렇게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김 여사도 주요 일정 내내 이 대통령과 동행하며 국민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궐선거로 치러져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를 이끌게 된 이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용산 집무실에 도착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점검 중이고 최종적인 관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머무를 안가는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국민은 기대도 당부하고 싶은 점도 많습니다. 세대와 성별, 지역으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경기 침체와 지방 소멸 등 민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만에 출범한 새 정부에 시민들이 먼저 주문한 건 바로 화합입니다. 계엄과 탄핵, 수십 명이 구속된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세대와 이념, 성별로 갈라져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우리 사회 민낯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통합하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라가 사실 지금 뭐 남자건 여자건 세대건 나이대건 다 편들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없어지고 그냥 서로 이해하고 갈등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먹사니즘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답게 경제와 민생을 먼저 챙겨달라는 당부도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취업하고 집을 마련해 아이도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나중에 20년 뒤고 30년 뒤에도 이 나라에서 계속 살고 싶을 수 있게 밑거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균형 발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를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는 만큼 지방도 먹고 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임대에 나온 아파트가 많죠. 임대에 나온 상가가 너무 많아요. 상가가 그만큼 안 되니까 다 잘 살기 위해지만은 특히 강주 시민들한테 좀만 더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면 좋겠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매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가기 바쁘고 지방에도 조금 이제 젊은이들이 좀 일자리를 만들고 좀 머물 수 있게. 출발선에 선 이재명 정부. 국민은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삶의 현장을 살피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비롯한 의료 위기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태구 의협회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고요. 비정상적인 수련 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 환경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때 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가 이르면 오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에서는 관세 협상이나 주한미군 조정 언급이 있을지 관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배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통화 시점 과연 언제일지가 관심인데요.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르면 오늘 오전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젯밤 한미 정부가 두 대통령의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취임 당일이나 다음 날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그 전인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오바마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가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통화에선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들이 오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 직설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상 주한미군 조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민감한 주제를 꺼낼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배치하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발언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주한미군을 괌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데니얼 드러스컬 육군 장관은 이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있는 병력의 태세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도 관심인데요. 이달에 만날 가능성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이 다자 국제회의를 계기로 첫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죠. 이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현재 시간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십인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의 정상회의 참석은 전통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한미 정상이 만날 수도 있는데요. 오는 15일부터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한국과 호주를 초청할 수 있다고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과 양국의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트럼프 1기였던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50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어제 외신들도 우리나라 대선 결과를 보도하면서 관심을 보였었잖아요. 오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뉴욕타임스 오늘자 신문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보다 하루 늦게 나오지만 어쨌든 오늘 오전 뉴욕타임스 신문은 어제 오전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올린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형사고발과 흉기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면서 이 여대 야속 국회 구도로 강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열된 국가와 유일한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압박으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과거보다 더 길어진 문제 리스트를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도 오늘 일면에 대선 소식을 실었는데요. 이 전직 공장 노동자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제목으로 일면에 광화문 광장에 모인 지지자들의 환호 모습을 실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관계에서 균형을 희망하고는 있지만 무역과 안보에서 중국 견제를 동맹국에 설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 연방의회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성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은 성명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달에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을 방문하는 새 독일 총리는 트럼프를 만나서 진땀을 뺀 주요국 정상들의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의 악수가 화제가 됐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와는 너무 길고 강렬했던 19초 동안의 악수가,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는 악수를 안 하고 딴청을 피운 게 미국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주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를 만나본 각국 정상들의 조언을 수집하고 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백악관의 자극에 정면으로 맞섰다가 설전만 벌이고 나왔습니다.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and that's not a nice thing. I'll be honest, that's not a nice thing. All right, I think we've seen enough. What do you think? Huh? This is going to be great television.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골프스타 어니 엘스까지 동반하며 회담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When we spoke about golf, you said I should start practicing. And I've started practicing, President. So I'm ready.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 없는 동영상 공격에 회담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트럼프와 골프로 뭉친 아베 전 총리의 경우가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 뒤로 넘어지는 영상 때문에 저자세 외교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트럼프를 처음 만나는 메르츠 총리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을 논의할 것이고 신경 안정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트럼프발 관세 전쟁 같은 현안을 놓고는 주로 듣는 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2017년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개구리 보호 때문이냐며 직설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이달 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악수가 12.3 계엄 사태 이후 반년 넘게 중단된 정상외교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한일 관계에도 실용적인 관점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위안부 문제도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거라며 국가 사이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신념 등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며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아주 바람직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미 그리고 한일 관계 살펴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이거 말고도 수많은 외교적인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아주 나빠진 한러 관계 개선도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노선에 주목하며 한러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한러 관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서 3년 넘게 경색됐습니다. 러시아 매체 렌타는 실용 외교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로 한러 관계가 분명히 해빙기를 맞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 매체에 민주당은 러시아와 그리고 특히 중국과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만큼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제재 참여를 요구하면 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도 한러 관계 회복 조치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박병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을 인용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접근이 전 정부 노선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 대통령이 러시아 북극 항로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관계 개선이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러 제재 해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과 미러 관계 흐름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타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첫 안보실장으로 발탁한 러시아통 위성락 의원이 과거 제재 해제는 우크라이나 협상 진전에 달렸다고 발언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중국 현대아시아 연구소의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이 대통령을 친러 성향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한국의 진보 언론도 보수 언론 못지않게 러시아를 비판했다며 신중한 비관론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번에는 논란이 있는 사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에선 검사징계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사법개혁 속도전에 법조계는 긴장한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대법관 증원을 위해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이어 소위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 그동안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 제도 등 검찰 개혁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사표가 수리된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거취를 심사숙고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법원과 검찰 모두 초긴장 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여야가 뒤바뀐 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부터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보수 야당 대표들은 이 대통령과의 첫 오찬 자리에서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공개 저격했죠. 더불어민주당은 꽤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172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의 앞으로 행보가 우려스럽다고 운을 댔습니다.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거론한 법안들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예고한 대표적인 법안 3개인데 여기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법치주의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쓴소리를 들은 민주당은 곧장 발끈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법안들은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않는데 90년대생 젊은 정치인이 구태 정치의 표본인 거짓말로 통합의 정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이 대통령 방탄법으로 규정한 3개 법안 처리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통과시켰지만 전체 회의까지 강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관의 답변을 냈고요. 물론 야당은 소위 통과 자체도 사법부 장악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개 법안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만큼 민주당이 아무리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신경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에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를 겨냥한 구태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당내 책임론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선대위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직접 자리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는 대선 패배의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도 당의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대표나 모든 것도 이게 당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이냐, 민주주의는 아직 숨을 못 쉬는 당이냐,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선 후퇴보단 당의 미래에 방점을 찍은 발언에 일각에선 김 후보가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은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차기 당권 투쟁이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 기존 친윤 등을 포함한 당 주류와 친한계 사이 기싸움이 벌써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먼저 공세의 방아쇠를 당긴 건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선거 패배는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를 향한 퇴장 명령이라고 쏘아붙인 건데 현 지도부 책임론에 힘을 싣는 친한계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기존 주류에선 거대 여당에 맞서려면 새 지도부 구성 그리고 시기 방식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자는 친한계 중심의 공개 요구에 사선 중진 한기호 의원이 평소 의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난리냐는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한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옹립해 빠른 시간 안에 당대표로 추인해야 한단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갈 거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당 안팎에선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당권 재편을 둘러싼 힘겨루기부터 하는 양상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1대 대선 본투표 그리고 개표 이틀 동안에 경찰에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가 8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과정에서도 참관인이 다른 사람 신분으로 투표한 것 같은 여러 사건이 잇따르면서 선관위가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 투표소 곳곳에서는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여성이 본투표를 시도하는 등 이중투표를 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 양평에서는 투표한 면이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접어넣으려다 무효표 처리가 되자 소란을 피운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선거사범 2,100명을 단속해 8명을 구속하는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는데 21대 대선 본투표 날에는 투표 시작부터 다음 날 개표 종료까지 선거 관련 112 신고가 모두 88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에서의 소란 외에도 선관위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 평택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하러 온 30대 남성 이모 씨가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설명돼 있어 선관위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CCTV 확인하려고 알아보고 있고요. 과학도를 알아보고 있어요. 경기 용인에서도 투표 참관인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유권자의 신분으로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전투표소처럼 아무 데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집에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조치는 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의 사건마다 고의로 신분을 속인 정황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살펴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 공개된 1분기 국민소득 속보치에서는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2%를 기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속보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3월 산업활동 동향 등의 지표에서도 소비와 투자 등이 한 달 전보다 뒷걸음질 친 만큼 잠정치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대형 할인 행사를 엽니다.
이마트는 고레잇 페스타를 오늘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진행합니다. 롯데유통군도 통합쇼핑축제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오늘부터 22일까지 18일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29일에 발표한 5월 넷째 주 집계 결과를 보면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7주째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계속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그 외 지역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합니다.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인 이 원장 퇴임으로 김감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동시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이 그간 출석 불가 사유로 들었던 대선은 이제 끝이 났죠. 또 김 여사 특검 출범도 가시권인 만큼 검찰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크게 세 갈래 수사로 김 여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까지도 김 여사 측에 출석해달라는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대선 이후에 나가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선이 끝난 만큼 검찰과 김 여사 측 사이 소환 일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만약 김 여사가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강제 수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도 이른바 7초 매매 당사자인 2차 주포 김모 씨와 증권사전 임원 민모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조사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도 김 여사 측근들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목이 집중된 김 여사 수사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이 실제로 출범하게 되면 관련 사건을 모두 특검 수사팀에 넘겨야 하는 만큼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또다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대책위가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6년 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사고로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기계 공작실입니다.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인 김 씨는 쇳덩이를 회전시켜 공구 부품을 만들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계 작동을 멈춰줄 비상 정지 장치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이를 눌러줄 동료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 KPS는 작업 지시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설명 자료를, 한국서부발전은 김 씨가 임의로 주변을 정리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라! 사고 대책위를 구성한 유족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진짜 울분 납니다. 그런데 현장을 와보니까 더 울분 나는 겁니다. 현장 보존이 안 돼 있잖아요. 이 1조는 왜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사고를 덮기 위해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라 거짓말부터 할 겁니까? 사고 현장과 작업 전에 작성된 서류 등을 확인한 대책위는 회사의 안전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 부실,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당연히 서부발전과
한전 KPS와 그 제자가 일했던 하청까지 맞물리는 위험의 외주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부인과 두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됐습니다. 달아날 우려가 있어서인데요. 경찰은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복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채무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전남 진도 바다로 승용차를 몰아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바다에서 홀로 빠져나온 A씨는 야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광주로 이동했지만 44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억 6천만 원 상당 채무 때문에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3명의 1차 검시 결과 익사 소견을 확보한 경찰은 정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복원해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사망자들이 보험에 들어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진 동선이랄지 그다음에 핸드폰이랄지 블랙박스에 나온 디지털 포렌식 증거에 의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법원은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의 노선일입니다. 절기 망종인 오늘은 예년 수준의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5.7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전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7도, 대전은 13.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현충일 연휴 동안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사이 제주도에만 비가 조금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관련한 두 가지 사안 전문가와 함께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제인데요. 먼저 경제 그리고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첫 일성 역시 민생 경제 회복을 제시했어요. 지금 우리 경제에 닥친 위기들, 과제들 굉장히 많은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수님은 뭐로 보십니까? 뭐 가장 시급한 과제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사실 다 순위를 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순위가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어렵다.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은 국내 경제 성장률 저하가 좀 심각하다. 조금 KDI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저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좀 구조적이 돼가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아마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또 국제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역시 커진 상태에서 이 내수가 소비가 좀 진작되기 어려운 상황.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것,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수 위축, 소비 위축,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저하를 지금 전 세계 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해외에 관한 이야기, 아무래도 국제 경제,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어 있고 미중 갈등, 흔히 말하는 관세가 조금 어떻게 보자라면 안정되는 측면을 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관세 전쟁으로 발발될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경쟁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경제가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다. 결국 이야기하면은 성장과 이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이슈로 환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저하는 상황에서도 성장 동력을 찾고 경기를 회복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펴서 시장 경제를 해서 성장률을 도모하고 공정 경제를 하면서 결국은 분배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두 가지 다 문제고 지금 국제 경제 상황들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당면 과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자 시절부터 경제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TF 구성하고 2시간 넘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아무래도 이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추경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1차 추경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추경의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금 추경의 규모로는 한 20조 가량에서 35조 가량까지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큰 범위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가 사실은 경기 침체가 되고 있고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재정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재정을 통해서 재정 투자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통해서 민간의 마중물이 되는 이런 정책을 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추경을 통해서 민생 문제를 그러니까 일부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 위축이 돼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면서 내수 자체가 안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추경 정책, 소비 진작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투자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대통령 본인이 이제 전화번호를 주면서 필요한 법안의 사항에 대해서 연락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다. 이제 중요한 거는 추경, 그리고 추경은 이제 중요한 거는 내용과 규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일단 규모 측면에서는 2차 추경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20조에서 35조까지 큰 규모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굉장히 대규모다.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 670조가량 되는데 사실 이제 보험,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빼면 한 470조, 402 정도 되는데 30조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내수 침체가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내수 침체가 심각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좀 민생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들이 왔다라고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KDI 이런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그 추경 같은 걸 통해서 재정 집행을 해야
경기가 지나치게 급락하는 것을 막고 고용이라든 투자든 이게 유지를 하면서 특히나 건설 경기 같은 것들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 건설 경기 같은 것들도 다시 살리면서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은 뭐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추경 때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주겠다 이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무산되기는 했었는데 2차 추경 때 이 안이 또 포함될까요? 아마 시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분명히 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효과에 대해서 약간은 뭐 논의는 분명히 있긴 한데 어떻게 논의가 있다는 건 지금 사실 이제 고령화 문제와 연결해서 고령화가 지속되면 될수록 이런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이거를 받으면은 조금 소비를 덜 하고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단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돈이 풀리면서 시장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걸 천천히 쓴다든지 하면은 좀 효과가 약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연세 드신 분들은 소비를 조금 분할해서 하니까 이 분할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효과 자체에 대한 논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2차 추경안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경제 구조상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강행 처리하지 않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에 돈이 문제가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또 시장 금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국가 채무라든지 재정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재정 집행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투자적 지출이라고 해서 인프라라든지 교육에 지출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이 경기 대응적 지출이라고 해서 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아까 흔히 말하는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재정 여력이 한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게 무한히 둘 다 많이 하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재정 여력이 지금 국가재정 변화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문제 때문에 향후 이제 재정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껴 쓰면서 그리고 무조건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효과적으로 쓰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좀 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이제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회 경제 기술, 경제라든지 기술 혁신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분배를 잘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나라 곳간의 여력이 있으면 둘 다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곳간에 그렇게 여력이 충분하다고 물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향후 이제 노령화 전망을 보면 이게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아무래도 돈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상충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렇게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하고 이거를 국채로 발행을 한다면은 시장 금리가 올라서 오히려 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채가 갑자기 발행이 되게 되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번 20조에서 35조 추경에 대해서 얼마나 발행될지 모르고 있긴 하지만 국채가 발행이 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하고 잘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 금리 전반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를 또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추경을 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이제 흔히 말해서 작년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예측한 거는 2%가 넘었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1%대로 아래로 가고 있는 이런 급락하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적절한 재정 건전성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같은 것들이 뭐 필요한 시점이다. 뭐 금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건 통화 정책과 적절한 밸런스를 통해서 아마 맞춰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추경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또
지금 닥친 또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인데요. 이제 새 정부의 통상 대응 전략을 시험해볼 첫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통화가 성사가 된다면 어떤 이야기들, 또 어떤 정도 수준의, 어떤 정도 그 속도의 대화가 오갈까요? 뭐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보통 첫 통화의 경우는 의례적인, 외교 의례적인 행사라서 그래 깊은 대화는 많이 나누지 않고 이제 격려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환담을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성상 서프라이즈를 좋아하고, 이 서프라이즈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알래스카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30개월 이상 소해 수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구글의 뭐 지도 같은 반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로 물어볼 수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한 10분 정도 환담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외교적인 의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토콜이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해라라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30개월 이상 미국 소고기의 뭐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 규제 완화, 그다음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이런 것들까지 비관세, 그러니까 관세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비관세 내용까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에 좀 기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협상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사령탑 이 부총리 누구로 지명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급한 거는 미국 쪽이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이렇게도 조언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적으로는 끄는 전략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일본이라는 답안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우리 쪽으로 유리한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반이 있는 건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지금 미국 법원이 이것을 지금의 상호 관세 자체는 불법적이다.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지 지금 방식의 상호 관세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논리가 약해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해서 이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논리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서 결국 일본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는 방향들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가지고 같이 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이런 안건들이 한미 정상회담과도 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기간을 적절하게 쓰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집값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그간에 또 돌이켜보면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이 시장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집값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집값 전망,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오르면 이제 보통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시장에 왜곡이 생기고, 오히려 시장의 왜곡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평가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은 이런 규제 같은 것들, 집에 대한 세금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뭘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는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나라 GDP 성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흔히 말하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 경기가 안 좋은데, 세제를 바꾸면서 흔히 말해서 이런 다양한 왜곡을 갖고 오는 것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제 개편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으신 것처럼 아마 이제 공급 정책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거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봤으니까요. 많은 반면 교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근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면은 수도권, 그것도 서울의 일부 지역, 그리고 지방과의 이 양극화 문제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지방의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살려내야 되는 과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달성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이게 인구 문제와 연결이 예.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심지에서 먼 지역부터 집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인프라가 효율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중심지로는 또 사람이 몰릴 수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뭐 도쿄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서 오히려 멀리 사는 것들이 아니라 도쿄로 사람들이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일극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의 집값 문제는 지방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지방의 적극적인 발전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의 인구 구조상으로는 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아마 이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대통령 취임식 발언에 나오다시피 이제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경기가 살아나야 지방의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이런 분양 시장 같은 것들이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황 속에서 인프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고 예. 그렇다는 얘기는 강남 집값만 많이 오르고 다른 지역은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균형 정책 같은 것, 지방 발전 정책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 정책, 경제 현안들 살펴봤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이 새 정부가 맞이한 전국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는데요. 해경 구조대원들이 물에 뛰어들어서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는 실험 도중에 폭발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승용차로 구조대원이 거침없이 헤엄쳐 다가갑니다. 튜브에 탄 남성이 구조대원들에 이끌려 육지로 올라옵니다. 자, 이수자 올리고 있어요. 같이 올려주세요, 같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된 4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차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는 폭발과 함께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깨진 실험도구 파편에 맞은 20대 여성 1명이 얼굴에 중상을 입었고 4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기 시흥에서는 승용차가 공사 방호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도색 작업을 위해 정차했던 방호 차량을 승용차가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한남동 야산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경남 하동군에 난 산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김제시와 경남 진주시, 충남 공주시 등에서 산불이 났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낮 1시쯤 경기 고양시 설문동에 있는 인터넷 판매 물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1일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경찰 간부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도청 전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어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나주시의회 의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석교동에서 60대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016년부터 10년가량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 2,100여 명에게서 26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2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주 뉴스였습니다.
KT에 역전승하고 선두 LG를 반게임 차로 추격했습니다. 한화는 2대0으로 끌려가다 6회 플로리얼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따라가고 7회 이도윤의 2타점 적시타 등으로 경기를 뒤집고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김건우가 5이닝 무실점으로 첫 선발승을 거둔 SSG는 삼성을 4대1로 꺾고 4연승을 달렸고 위즈덤이 투런 홈런을 포함해 3안타를 때린 기아는 두산의 8대3으로 승리하고 3연승했습니다. 김영준과 데이비슨의 솔로포를 앞세운 NC는 LG를 6대5로 눌렀고 송성문이 홈런과 2루타로 6타점을 쓸어 담은 키움은 롯데를 9대6으로 물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국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트럼프는 취임 뒤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나겠다고 했지만 넉 달이 넘도록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제2의 진주만 공습으로 불리는 러시아 공군기지 폭격의 순간을 또 한 번 공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강력한 보복 공격을 다짐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공군기지 상공을 자유롭게 누빕니다. 드론 공격이나 하늘에서 파편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비행기 위를 타이어로 감쌌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유유히 정찰을 마친 드론은 활주로에 줄지어선 전투기들을 하나씩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공개한 지난 1일의 공격 영상입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전투기 잔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75분간 통화했는데 푸틴이 이번 공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푸틴은 또 최근 잇따른 교량 폭파 사건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Недавний подрыв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путей в Брянской 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ях – это, безусловно,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й акт. 우크라이나는 고작 수백만 원짜리 드론으로 러시아 전투기 41대를 파괴해 약 9조 7천억 원의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크게 고무된 상황. 러시아는 소수의 항공기만 피해를 봤다면서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부 강경파는 핵 공격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교황에게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평화를 달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분쟁을 최종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을 재개해 전쟁 포로와 유해 교환 등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군의 쿠르스크 복구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이 쿠르스크주 복구 전망을 논의했다며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역사적 행동을 기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낮 동안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5.7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고요.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7도, 대전 13.7도, 부산은 18.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와 비슷해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현충일 연휴 동안 대체로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사이 제주도에만 비가 조금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